반갑습니다. 여러분 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1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아시아 아프리카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파트는요, 제국주의 파트랑 조금 이렇게 좀 같이 비슷한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를 많은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파트다 보니까 제가 1차적이고 요 17강에서 기본적인 거 요게 다 수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0강 넘어가서 그 제국주의 파트에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여기 파트를 완벽하게 정리하는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좋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벨기에의 아프리카 식민 지배할 때 나오는 유명한 사진입니다. 선생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팔이 잘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왜 이들은 손이 잘려지게 되었을까요? 뒤늦게 아프리카 쟁탈전에 뛰어들었던 벨기에는요, 당시에 이 원주민들에게 말도 안 되는 할당량을, 고무채취의 할당량을 해오게 했고요. 그것을 못했을 경우 그 자녀들의 손을 자르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벌어졌던 역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은 당시 그러한 제국주의 침략에 끊임없이 저항했던 그러한 역사, 오늘 바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충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엄청나게 많이 나오네요. 많이 나오죠. 근데 요건 하나 봐주셔야 돼요. 지금 교과서가 바뀐 지 한 4년 정도 됐는데요. 바뀌기 이전과 지금의 세계사는 좀 달라요. 그 전만 하더라도 아프리카, 아메리카 막 고중세사사 뭐 이런 것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건 아니고 아시아랑 아프리카의 침략에 저항했던 그들의 민족운동의 역사가 나옵니다. 솔직히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선생님, 그동안의 기출문제를 볼 때 2012년, 10년 이런 건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걸 왜 이렇게 실어 놓으셨어요? 왜 그랬냐면 저는 사실 여기 보여드릴 때 2015년 이전 것도 제가 데이터는 갖고 있지만 여기는 올리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일부러 제가 실었습니다.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대한 민족운동의 역사는요, 2012년에 나온 게 최근이에요. 선생님 10년도 더 된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요때 이후로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진이 같거든요, 수능에서.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쪽은 사실 거의 안 나와요. 근데 교과서에 있으니까 제가 수업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역사, 태국의 역사, 필리핀, 인도네시아에 대한 역사가 최근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선생님 이건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 개별에 대한 역사를 아주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너무 어렵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고대사, 중세사 이거 나오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이들의 역사는 그런 건 아니고요. 주로 아프리카에서는, 캄보디아에서는 그 캄보디아가 갖고 있는 유물, 대표적으로 뭐야? 앙코르와트 이거 아니야. 그거 답니다.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타이라고 예전에 불렸었죠? 거기에는 완충지 역할을 했다. 요거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필리핀 같은 경우도 필리핀의 여러 역사?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린 뭐 할 거냐면요. 2명의 이 독립운동가 배울 거예요. 호세리살 아기날도로 대표되는. 그리고 인도네시아 역사도요, 고중세사 역사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그 보로부두르 사원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동남아시아의 유적지 2개, 요 보로부두르 사원, 앙코르와트 요 2개 비교하면서 이따가 사진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프리카의 민족운동은 이거 들어가다 보면 제국주의 전체를 해야 되니까 끝도 없는데 제가 살짝은 한번 다뤄드릴 거고요. 이 제국주의 열강이 아프리카를 침략해 올 때 이들이 어떻게 저항했는지 요게 오늘의 가장 메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 처음 듣는 학생들 어려울 수 있어요. 너무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요. 제가 요게 중요합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라고 하는 거 중심으로만 가주셔도 충분합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동남아시아의 종교 분포를 대충 한 번만 볼게요. 이거 자체로는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대략은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요 푸른색으로 나와 있는, 녹색으로 나와 있는 지역은요, 바로 불교를 뜻합니다. 불교가 이렇게 나와 있구나. 그리고 이쪽에 우리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로 대표되는 데는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 그리고 여기가 중요하겠죠? 필리핀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그 중에서도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매우 특이하게 뭐가 있다? 크리스트교가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기본적으로 요 느낌을 주시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요 사진보다는요, 요 그림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기본적인 틀. 요것만 이해하셔도 사실 오늘 공부 반은 끝난 거야. 가볼게요. 먼저, 여기 미얀마 옆에 있는 데가 어디냐면요, 인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인도를 쭉 넘어서 오면 동남아시아라는 이제 나라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나온 데가 요 미얀마예요. 우리가 여러분 인도사 배우셨던 거 기억나시죠? 인도는 어디에 식민 지배를 받았었죠? 영국에 받았었죠. 그렇죠. 영국이 인도를 식민 지배하고 쓱 넘어와요. 그게 바로 미얀마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도 영국의 식민지였겠네요? 그렇죠. 그게 포인트야. 그렇죠. 인도를 넘어서 미얀마까지는 영국의 식민지였었다. 그리고 여기가 인도죠? 여기 어디예요? 차이나죠? 인도와 차이나의 가운데 있는 반도. 이걸 무슨 반도라고 합니까?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해요. 인도 차이나 반도. 지금도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인도 차이나 반도에는 보통 3개 국가를 말합니다. 어떤 나라 있죠?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다시 한번.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 나라들이 있습니다. 자, 이 나라에는 누가 있냐면요. 랑스, 프랑스가 있어요. 프랑스가 식민 지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관광지로도 많이 가는 분들이 바로 요 이제 하노이라는 베트남의 대표적인 도시죠. 하노이에 가면요, 과거에 여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아시아의 파리다라고 불렸을 바로 이 나라를 하노이라고도 합니다. 즉 보세요. 이쪽에선 영국의 막강한 세력이 있고 이쪽엔 프랑스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운데 있는 태국, 과거에는 타이라고 불렸던 바로 이 나라는요, 이 거대 세력의 충돌을 교묘하게 잘 이용해요. 외교 정책도 적절하게 잘 펼쳤고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 이 세력과 이 세력의 가운데 있는 세력,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도 표현하죠? 완충지라고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충지 역할을 하면서 이들의 대내적인 개혁과 대외적인 그러한 노력 등으로 인해서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다. 이게 포인트. 그래서 실제로 태국 사람들 하면 그 자존심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동남아시아에서는 우리가 가장 주도적인 국가였다라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쪽 밑에 쪽으로 쭉 내려오면 이게 뭐냐면 바로 말레이 반도라는 데거든요. 말레이 반도 끝에 있는 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말레이시아죠. 말레이시아 더 밑에 여기는 그렇죠. 나라로 독립한 싱가포르가 되겠습니다. 싱가포르. 그리고 여기 요 지나가는 요 해협이 이 아시아에서는 제일 유명한 해협이거든요. 이걸 물라카 해협이라고 합니다. 물라카 해협. 예. 지금도 요쪽이 우리나라가 여기 있잖아요. 우리나라 유조선들이 이런 데가 많이 다니는 데가 요 해협이에요. 요 해협을 통해서 오는 게 제일 단거리로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해상 교통에 아주 중요한 지역이 바로 요 물라카 해협이라는 데입니다. 어쨌든 요 수마트라 섬과 말레이 반도 요 일대 있고요. 여기가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여기가 보르네오인데요. 여기까지를 우리는 다 영국의 식민지가 여기 밑에도 살짝 내려왔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레이 연방이라고 그래요. 요거 제가 강의 말미에, 즉 수능에 가까워지면 요거 연도도 말씀드릴 거예요. 말레이 연방은 참고로 189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요쪽에 있는 나라, 여기가 어디죠? 인도네시아는요,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 이게 포인트. 되셨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필리핀은 원래는 에스파냐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자가 잘 안 보이나요? 좀 위쪽으로 뺄게요. 에스파냐의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미국과 에스파냐가 전쟁을 했고요. 그 전쟁의 결과 미국의 식민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요거는 사실은 필리핀이 지금 반반이 남아있어요.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매우 특이하게 크리스트교권 국가거든요. 그건 에스파냐 영향이고요. 로마 가톨릭,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교가 여기 에스파냐에 의해서 지금도 필리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는 우리가 주로 어학연수 갈 때 영어 배운다라고 하면 미국이나 호주 이런 데 가면 좋지만 거기까진 가기에 비용 문제도 있고 거리의 문제도 있고 해서 필리핀에 가서 영어 배우고 오신 분들 꽤 많거든요. 왜? 바로 미국의 영향 때문에 지금도 필리핀이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내용
기본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저 지도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너무 처음엔 여러분 부담스럽게 느끼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그 나라 있었지? 나 저 여행 한번 갔다 왔었지? 어떤 인물들이 있나? 이 정도면 돼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최근 10년 동안 거의 안 나왔고요. 네, 그리고 아마 여러분 수능에서도 세계사 파트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네, 그거 먼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베트남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프랑스의 식민지배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 일대를 청나라가 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프랑스가 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두 나라가 한번 붙어야 되겠죠? 우린 그걸 청푸전쟁이라고 하고요. 청푸전쟁에서 프랑스가 이기면서 1887년에 인도차이나 연방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인도차이나 연방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가 같이 들어갑니다. 되셨습니다. 요거 봐주시고요. 자, 프랑스 안의 구체적인 내용. 요거 혹시 동아시아사 하는 친구들은 요 내용이 메인 내용이에요. 핵심적인 내용인데 세계사 하는 친구들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뭐 크게 이상이 없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먼저는 1885년도에 유교 지식인들이 주도해서 근왕운동이라는 운동이 벌어졌었어요. 이 근왕운동이라는 운동이 뭐냐면 다시 왕 중심의 정치체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요건 뭐 다르게 뭐 한국사에서나 이런 데서 조금 어려운 말로 뭐 복벽주의 뭐 이렇게로도 우리가 흔히 표현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운동이 벌어졌는데 실패하게 돼요. 실패하게 됐었고 특히 여기 동남아시아 쪽에 나올 땐 주로 인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필리핀 같은 경우 딱 인물 2명만 나오면 끝납니다. 근데 여기서도 좀 이름이 어려워요. 처음 듣는 친구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보이 쪼우. 모르시면 그냥 판 어쩌고 저쩌고 들어가면 무조건 베트남 이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판보이 쪼우가 동유운동을 주도했었고요. 베트남 유신회 이걸 개편해서 베트남 광복회 등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매년 말씀드렸던 유광 잠바 입는다. 야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시죠? 우리가 가을 야구를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맨들맨들한 잠바를 입는다 그래서 우리 그 팀 포스트 시즌 갈 것 같아 이런 거 하면서 유광 잠바 준비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거의 10년 가까이 한화의 유광 잠바를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못했다라고 하면서 했었는데 제가 이 강의 바로 찍기 전에 카메라 감독님과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카메라 감독님께서 거의 그대로 말씀해 주셨어요. 3년 안에 하나가 일낼 것 같다. 유광 잠바가 필요할 때가 올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진짜로 그게 아주 야구 아주 정통하시거든요. 기아 타이거스 아주 골수 팬이시고 그런데 하나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유광 잠바. 유광 잠바 나오면 판보이 쪼우다. 그 정도 봐주시고요. 판보이 쪼우가 졌던 글이 바로 월남 망국사라는 것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봐주세요. 그리고 판쪼우찐이라는 인물도 있어요. 통킹 의숙이라는 교육기관을 만들었답니다. 그렇고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나요? 호치민. 그래서 뭐 베트남 청년혁명 동지회를 만들었고 그것이 베트남 공산당이 되었다가 베트남 독립동맹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까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베트남은 어디 식민지배 받았다? 프랑스 식민지배 받았고 여기 인도차이나 연방 정도는 살짝 프랑스를 물어보면서 가끔씩 물어보기도 하니까 살짝만 한번 봐주세요. 우리 지금 어디 배웠습니까? 이쪽에 있는 베트남 배웠습니다. 베트남. 자, 그리고 나오는 데가 바로 태국입니다. 자, 태국은 뭐라고 그랬죠? 유일하게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독립국가를 유지했어요. 요 인물은 살짝 기억해 두세요. 라마 4세, 라마 5세의 근대적 개혁이 바로 주요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그들의 외교.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에게 각각 어느 정도의 이권을 허락해 줬습니다. 영국에게는 치외법권. 그 다음에 프랑스에게는 캄보디아나 라오스 국경을 어느 정도 양보하였어요. 거기다가 무엇보다 제일 중요했던 건 거대 영국 세력과 거대 프랑스 세력의 가운데 끼어있는 완충지대 이러한 지리적인 요인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라는 거 정도만 봐주셔도 좋겠습니다. 요건 지도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지도 있죠? 태국이 영국 세력과 프랑스 세력 가운데 끼어있다. 완충지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이들의 적극적인 외교 등등으로 인해서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독립국가를 유지했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도네시아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요, 다시 한번, 인도네시아는요, 네덜란드의 식민지배를 받았다.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식민지배를 받았고요. 여기에서는 만약에 나온다면 요 세 단체가 나올 겁니다. 단체는 두 단체고 한 명은 인물이네요. 카르티니. 기억나세요, 여러분? 제가 이거 몽골 제국 수업할 때 요거 말씀드렸는데
예, 그래서 피나도로 걸어왔던 사절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카르가 같습니다. 피나도로 걸어왔다니까. 카르 피니. 이거는 몽골 제국에 왔었던 사절단 사람 이름이고, 그에 비해서 딱 한 자만 다르죠? 카르 티니는 티처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그랬잖아요. 여성 교육. 특히 여기서 말하면 뭐 크게 보자면 교육이지만 특히 여성 교육에 관심이 많았고, 인도네시아의 뭐 근대사로 봤을 땐 거의 국모에 가깝게 인정받고 있던 인물이 바로 카르 티니다. 그리고 부디 우토모. 굳이 뜻을 찾아보자면 뭐 고귀한 노력 뭐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민족운동 단체예요. 네덜란드에 저항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민족운동 단체, 그리고 이슬람 동맹 등등이 바로 인도네시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카르틴이라는 인물, 그 다음에 부디우토모, 이슬람 동맹 나오면 어디다? 인도네시아다. 여기 나오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부디우토모 한번 보겠습니다. 고귀한 노력이라는 뜻으로 의사 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탄생했습니다. 자, 서양 학문의 수용을 추구하고요. 이후 인도네시아 민족운동의 모태가 되었다. 이것을 우린 뭐라고 한다? 부디우토모. 부디우토모 나오면 어디요?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나온다면 티처, 카르 티니, 티처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바로 그 인물 카르 티니 봐주십시오. 자, 인도네시아의 민족의식을 깨우는 일과 여성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한 카르 티니는 23세에 인도네시아 최초의 여학교를 세우고 서구식 교육과 민족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4세에 결혼한 카르 티니는 출산 후유증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여성교육에 대한 열정은 7년 뒤 그녀가 생전에 친구들에게 보냈던 100여 통의 편지를 모아서 책이 하나 나오게 되었었는데요. 그 책 이름이 어둠에서 빛으로가 발간되었었고요.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자, 편지에 묘사된 카르티니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사랑과 교육에 대한 열정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티처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 카르티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문화재. 요게 딱 2개가 나옵니다. 선생님, 다른 것도 많을 텐데요? 많죠.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 아니지. 알면 좋긴 하지. 근데 수능 문제 맞출 땐 요거 2개면 충분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수능 세계사는 교과서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에 어떤 것들이 나와 있나, 그 다음에 그동안의 기출문제가 어떤 거 중심이었지, 요게 보는 게 포인트거든요. 2개면 됩니다. 먼저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요거 이따가 지도상의 위치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보로부두르 사원입니다. 자, 근데 요거를 조금만 더 들어가 보자면 요렇게 돼요. 원래 앙코르와트는요, 힌두교 사원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성격이 바뀝니다. 불교 사원으로. 그래서 힌두교였다 불교 사원으로 바뀐다. 흰불. 그리고 이 보로부두르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원래 동남아시아에 퍼져 있었던 그 불교는요, 일반적으로 소승불교, 그 율리아 사상에서는 소승불교라고 하고, 역사 파트에서는 이거를 상자부 불교라고 하거든요. 개인의 해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상자부 불교였는데, 참 특이하게도 이 보로부두르는 대승불교 사원이에요. 요거 포인트. 이런 게 나오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살짝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 앙코르와트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크메르족, 그리고 보로부두르 사원은 샤일린드라 왕조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요. 먼저 이들의 모습 한번 먼저 보고 올게요. 자, 인도네시아 자바섬, 자와섬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를 가면 거대한 하나의 탑처럼 보이는 보로부두르 사원이 있답니다. 사람이 지금 크기가 어디냐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보로부두르야. 거대 봐도 하나의 탑이지. 이게 실제로 여기서 보는 여러분 석양이 그렇게 기가 막히답니다. 참 죄송스럽게도 저도 아직 못 가봤어요. 제가 아마 올 여름 한번 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로부두르는 여기 한번 노력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크게 봐도 하나의 탑인데요, 요거 조금 더 가까이 보면 요거 하나하나도 다 탑인 거예요. 이게 실제로 가면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여기서 보는 그 석양, 끝난대.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내후년에 대학 가셔서 선생님, 저 친구들과 보로부두르 왔습니다 하면서 딱 사진 찍어서 DM으로 저한테 자랑하시면 제가 매우 부러워해 드릴게요. 요거. 그래서 크게 봐도 하나의 탑이고 가까이서 봐도 하나의 탑인 여러 개의 탑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이게 뭐라고요? 보로부두르. 어디 있다고요?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 있는 앙코르와트. 앙코르와트 되겠습니다. 앙코르와트는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크게 앞에 이제 물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멀리서 보면 이렇게 나타난답니다. 실제로 보면 이게 또 그렇게 가보면 이걸 봤던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죠. 당대 중세 시대에 이 동남아시아의 역사는 왠지 우리는 유럽하면 우리보다 매우 더 앞서 있는 것 같고 아시아권 문화하면 매우 좀 뒤처진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 당시에 만들어져 있던 것만 동시대에 비교를 해보면 유럽에 있었던 문명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다라고 보는 게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의 그런 의견들입니다. 실제로 요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선생님 진짜 이것만으로도 시험 문제 맞출 수 있나요? 맞춘다니까. 이따가 제가 기출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힌두교 사원이었다 불교 사원으로 성격이 좀 바뀌었었고요. 그 다음에 크메르족이 만들었다. 자, 인도네시아는 보로 부두르 사원이 있었고요. 대승불교 사원이었다. 이것을 만들었던 왕조는 사일랜드라 왕조다. 끝. 자, 위치는요. 이쪽이 캄보디아라고 했죠. 여기 앙코르와트. 됐죠? 그 다음에 이쪽이 자바섬의 보로부두르. 위치도 한번 살짝 봐주시고요. 되셨습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고요. 마지막으로 리핀 필리핀 한번 보겠습니다. 필리핀은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에는 에스파냐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필리핀이라는 국명 자체가요. 필리핀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펠리페 2세에서 온 거예요. 펠리페 2세의 땅 뭐 이런 뜻이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초기에는 에스파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받았었고요. 이 에스파냐의 식민 지배에 저항했던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호세 리살, 그 다음에 아기날도. 이 두 명의 이름이 있어요. 호세 리살은요, 그 유명한 책 나에게 손대지 마라. 이게 그 호세 리살은 원래 에스파냐에 그 유학을 갔었어요. 거기서 의대를 다니다가 당시에 이 에스파냐의 만행을 고발하는 자전적 소설을 씁니다. 그 책 이름이 나에게 손대지 마라였었고요. 이 책은 당대에 워낙에 유명해서 당대 실제 이 에스파냐의 지식인들은 꼭 한번 읽어봐야 되는 필독서라고 소문이 자자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에스파냐 정부는 탄압을 좀 했겠죠. 그래서 그는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와서요. 농촌 계몽운동 등을 주도했었고요. 그리고 필리핀 연맹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뒤집어 씌워서 1896년, 이 연도는 별로 안 중요해요.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처형을 당하기 전날 밤 썼던 글이 바로 마지막 이별이라는 글입니다. 한번 볼게요. 얼굴도 한번 보세요.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호세 리살. 이 정도면 미인은 아니지. 미남이지. 잘생겼습니다. 자, 그가 남겼던 마지막 글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 사랑스러운 나의 조국.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조국 필리핀에, 내가 밟았던 그 땅에 내 삶의 깊은 사랑을 남기고 가네. 나는 가려네. 고문하는 사람도 없고 압제자의 권력이 반드시 파괴되는 그곳으로, 신념 때문에 죽지 않고 신이 다스리는 그곳으로. 처형되기 전날 밤 호세리살이 남겼던 바로 그 시, 마지막 이별. 뭔가 그 찡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일제의 식민지배를 30년 넘게 받았던 그러한 거의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로서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참 진짜 역사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걸 다시 한번 제가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에스파냐에 저항하기 위해서 호세리살과 함께 같이 있었던 인물이 아기날도예요. 근데 이 아기날도에게 접근해 왔던 그 나라가 있었습니다. 미국이에요. 아기날도야, 너 힘들지? 야, 어떻게 에스파냐 저렇게 나쁜 애들이 다 있냐? 그러면서 쓱 접근해 옵니다. 그렇게 되자 아기날도는요, 미국을 일부 지원하는 모습까지 보여요. 그리고 이 둘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에스파냐가 지고 미국이 이겼는데, 그래서 아기날도는 쾌재를 외쳤죠. 야, 이제 됐다! 라고 하는데 그 전보다 더 강력하게 식민지배를 하는 거야. 그렇게 되자 또 미국에 저항했던 인물이 또 아기날도이기도 합니다. 요 과정이나 뭐 이런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요. 중요한 건 필리핀 나오면 호세리살, 아기날도 요 두 명 이름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필리핀 공화국을 선포하게 됐던 인물이 뭐라고요? 아기날도였습니다. 자, 이제 아시아는 한번 살짝 정리가 됐고요. 이제 아프리카로 가볼게요. 이제부터 여러분 진짜예요. 선생님 이거 너무 힘든데요? 요거를
요렇게만 하면 색깔 구분이 좀 만만치 않고 해서 우리 지금 EBS 최고의 CG 팀께서 요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함의 박수. 되셨죠? 한 번씩 가볼게요. 여기서부터 제일 중요한 것, 여기 파란색으로 나타나 있는 이렇게 나타나 있는 식민 지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국의 식민 지배 과정입니다. 이것을 종단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종단 정책. 여러분이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제 대학을 가시게 되면 해외여행을 가실 때 주로 어디로 가요? 영종도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가잖아요. 인천국제공항이 어디 있다고요? 영종도에 있거든요. 아하, 영종도. 영국은 종단 정책이구나. 그래서 요 위쪽에 있는 이집트, 수단, 그 다음에 케냐, 로디지아,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 일대를 다 어디? 바로 영국이 식민 지배를 했습니다. 영국은 종단 정책이었었고요. 자, 프랑스는요, 여기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여기 그다음에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의 최대 섬이죠. 이들을 연결하는 횡단 정책을 펼쳤어요. 자, 종단과 횡단이 부딪히니까 당연히 만나는 장소가 있었겠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파쇼다입니다. 파쇼다 사건, 1898년. 요 연도도 한번 지금은 필요 없고요. 우리가 수능 직전에 가면 한번 제가 해드릴 겁니다. 근데 사실은 마다가스카르를 연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원래는 이쪽에 있는 지부티 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교통 연결을 하려고 하다가 여기 파쇼다에서 부딪혔던 것입니다. 지부티란 나라도 추가적으로 한번 살짝 봐주시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아프리카를 분할할 때 영국의 종단 정책과 프랑스의 횡단 정책이 부딪혔다. 이 내용 살짝 한번 먼저 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영국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은 무슨 정책이요? 종단 정책 펼쳤습니다. 영국은요, 종단 정책 펼쳤습니다. 이집트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예요. 당시 이집트라는 나라는 원래는 오스만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오스만 공부할 때 했었죠. 오스만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오스만이 여러분 진짜 생각보다 진짜 꽤 컸던 나라니까. 그런데 이때 오스만의 그 영향하에 있었던 나라 중에 대표적으로 막 그리스 이런 나라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가 독립운동을 할 때 유럽의 여러 나라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웠겠지, 오스만은. 왜 나만 미워해 하는데 이때 이집트가 좀 마음을 알아준 거야. 힘드시죠? 원래 여러분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만큼 이 감정을 건드리기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어쨌든 독립은 했지만 오스만이 뒤늦게 보니까 야, 이집트 진짜 그때 고마웠다. 나 진짜 너무 외롭고 힘들었는데 네가 함께 해줘서 고마웠어 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면서 선물을 하나 줘요. 그게 뭐냐면 무하마드 알리라는 사람에게 총독, 즉 이집트 총독으로서 일부적인 모습을 자치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띄워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스만의 식민 지배가 좀 약화하다 보니까 이 사이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영국이 들어온 거야. 영국이 들어와갖고 막 영국이 이집트 일대를 식민 지배하려고 하게 되자 아라비 파샤, 이 사람 이름은 종종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가 주도했던 운동이 이집트인을 위한 이집트를 건설하겠다라는 걸 내세웠습니다. 이른바 이때는 영국에 반대하는 운동이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 반영운동이죠. 반영운동. 요 아라비 파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바로 이 수에즈 운하. 전 세계 최대 운하죠. 1869년에 시작됐었는데요. 자, 이 수에즈 운하에 대한 운영권이 누가 가져가게 되냐면 영국이 차지하게 되고요. 영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정 간섭을 더 강화합니다. 자, 이집트는요, 피나는 노력 끝에 독립을 쟁취해요. 1922년. 그렇지만 수에즈 운하에 대한 운영권은 여전히 영국이 갖고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집트가 끊임없이 저항하다가 최종적으로는 1856년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했었다라는 거. 이거 몇 년 전에 수에즈 운하가 막혀가지고 일본 선박 때문에 뭐 전 세계 물동량이 난리가 났었죠. 예, 그럴 정도로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거의 전 세계 최대 운하가 바로 이 수에즈 운하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집트 밑으로 내려오면 수단이란 나라가 있어요. 수단은 마흐디 운동 내지는 마디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각각 불러요. 그래서 뭐 구세주 운동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슬람 중심의 민족 운동을 가져가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줄로 왕국. 줄로 왕국은 어디 있는 것이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프리카 대륙 제일 밑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샤카 줄로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이제 국가를 만들어 갔었고요. 특히 이들은 영국과의 전쟁에서 이산들 완화 전투에서 줄루 왕국이요 이겨요. 그리고 영국이 영국을 무찌르는 거야. 이게 너무나 특이해요. 어마어마한 전투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 영국은 더 수를 늘려서 와서 이 일대를 점령을 하긴 하지만 중요한 건 이산들 완화 전투 자체에서는 영국이 지고 줄루 왕국이 이긴다라는 거, 요거 포인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여기가 지금 제일 많습니다. 살짝 봐주시고요. 이것이 바로 영국의 식민지배였습니다. 자, 수에즈운하. 수에즈운하가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여기 보시면 여기잖아요, 수에즈운하가. 200km가 채 안 되는 그 거리인데 원래 유럽에서 아시아권으로 갈 때는 당연히 아프리카 대륙을 이렇게 삥 돌았어야 되는데 이 운하가 뚫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거의 뭐 1만 킬로 가까이 이 거리가 절약이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수에즈운하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에즈운하 한번 통과하는데 보통의 배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뭐 배 크기에 따라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한 2억에서 3억 정도 냅니다. 25만 불 정도 낸다니까 어마어마하죠. 예, 그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민족운동을 한눈에 한번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돼요. 먼저 여기 수단, 여기가 이집트죠. 이집트 밑에 있는 수단입니다. 수단에서는 마흐디 운동 살짝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산들 완화 전투에서 이건 어디를 상대로 해서 이긴 겁니까? 영국을 상대로 해서 줄루 왕국이 이긴 거고요. 영국이 진 겁니다. 그리고 수단에서는 마흐디 운동, 이거 어디를 상대해서요? 영국을 상대해서 일으켰던 민족 운동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잠시 뒤에도 다시 나오겠지만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는 당시 서양 제국주의 세력과 맞서서 싸워서 독립을 유지한 유일의 나라예요. 유일의 나라예요. 선생님 저기 라이베리아 같은 나라도 독립을 유지했다라고 하는데 예, 라이베리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큰 민족 운동 같은 거 없이 미국에서 왔던 흑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다른 나라가 건드리지 않아서 좀 이 독립을 유지한 택이 많고요.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탈리아가 지고 에티오피아가 이긴 그 유명한 전투가 아도와 전투라는 전투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기도 했던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뭐 그 이후로는 뭐 빈곤의 거의 대명사처럼 에티오피아가 뭐 국제사회에 나오기도 했었지만 실제로 대단한 나라예요. 제국주의 열강과 싸워서 이긴 거의 유일한 나라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지원해 주기도 했던 나라입니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여기 나미비아의 헤레로족의 봉기는 잠시 뒤에 독일 편 한번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 헤레로족의 봉기는 독일에 대항해서 벌어졌었던 민족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영국과 프랑스가 부딪히는 지역에서 나왔던 것이 뭐라고 했었죠? 파쇼다 사건입니다. 파쇼다 사건. 파쇼다에서는 사실 프랑스가 살짝 양보하면서 끝나게 돼요. 그리고 프랑스는 횡단 정책이었습니다. 알제리에서 마다가스카르 일대까지 연결하는. 그런데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의 북아프리카 지역과 요 지부티 지역 기억나십니까? 지부티 어디 있는지? 여기 있다고 여기. 요런 거 나오면 여러분 진짜 어려울 거예요. 요 지부티까지. 여기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보이십니까? 그리고 요 마다가스카르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프랑스였었고요. 이 프랑스랑 독일이 좀 부딪혔던 사건도 있었어요. 프랑스랑 독일은 뭘로 부딪히냐? 바로 여기 지역 때문에 부딪힙니다. 요 모로코라는 데 때문에 부딪혀요. 모로코는 원래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독일이 뒤늦게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두 차례나. 1905년, 1911년 두 차례에 걸쳐서 모로코를 두고 독일과 프랑스가 한판 붙게 됩니다. 이때는 영국이 프랑스 편을 좀 들어줘요. 그래서 나왔었던 게 요겁니다. 모로코 사건 1905년, 1911년. 독일은 여러분 원래 구텐탁! 발음이 좀 세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센 자음. 어떤 것들? 트그, 카메룬. 다시 한번 저처럼 읽으시는 게 기억이 좋아요. 뭐라고요? 트그, 카메룬. 그 외에는 나미비아, 탄자니아 같은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 나미비아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서남 아프리카로 나와 있는
혹시라도 아프리카 여행을 가시게 되면 요 나미비아에 가면 거의 유럽의 분위기를 많이 엿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나미비아거든요. 요 나미비아에서 있었던 종이 헤레로족의 봉기. 요거에서 한 번 더 해도 돼요. 여러분 제가 일본사 할 때 나 노래해 나라시대 해안시대 요거 있었다고 했었죠. 한 번 더 나와. 나미비아에서는 나 노래해 나미비아에서는 헤레로족의 봉기가 있었대요. 그렇죠. 뭐 유치하지만 나 노래해 나미비아에선 헤레로족의 봉기가 있었다. 위치 기억해 두시고요. 탄자니아는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동아프리카. 케냐 밑에 있는 데가 여기가 탄자니아거든요. 예, 탄자니아에서는 마지마지 운동이라는 민족 운동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탄자니아. 그래서 다시 한번 카메룬, 토고. 위치 어떻게 되죠? 카메룬, 토고. 카메룬, 토고. 탄자니아. 좀 자음들이 좀 세죠? 발음들이 좀 셉니다. 예, 그리고 나 노래해 나미비아에서는 헤레로족의 봉기가 있었다. 자, 당시 헤레로족의 봉기 과정 가운데서 독일군에 진압되는 내용이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헤레로 민족은 이제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 만일 헤레로 민족이 떠나지 않으면 나는 무력을 동원할 것이다. 무기를 가졌든 안 가졌든 소떼를 가졌든 안 가졌든 독일 국경선 안에 있든 헤레로족 민족은 누구든 총격을 받을 것이다. 나는 여자들이나 어린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을 자기 민족에게로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그들에게도 총격을 명할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요. 당시 이 헤레로족의 그 경문도 있거든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나오는지 아냐면 거기서는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싸워야 될 건 독일군이다. 독일군의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피해를 줘선 안 된다 라고 나와요. 오히려 우리가 뭐 이성이 앞서 있다, 철학이 앞서 있다라고 하는 유럽, 그 중에서도 독일은 이렇게 무차별적인 사람들한테 학살을 주장하는 거에 비해서 오히려 헤레로족 사람들은 독일 군을 직접적인 저항의 대상으로 봤었다라는 게 아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영국은 종단 정책, 이집트, 수단, 케냐, 로디지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줄루 왕국 들어가고요. 자, 뿐만 아니라 여기 횡단 정책 펼쳤던 마다가스카르,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그 다음에 지부티, 여기까지는 프랑스, 맞죠? 그리고 이 프랑스의 모로코를 차지하기 위해서 두 차례나 왔었다고 했었죠? 우리는 이걸 모로코 사건이라고 하고요. 넌 좀 밑으로 내려가! 라고 해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투구, 카메룬, 그 다음에 나미비아, 탄자니아까지를 차지했던 게 누구다? 독일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벨기에예요. 벨기에는 지도상에서 한번 먼저 보여드리면 여기거든요. 좀 어떤 게 제일 특이하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 아프리카에 들어갈 때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다 이 해안변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내륙으로 들어간 최초의 나라가 벨기에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좀 뒤늦게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가혹하게 통치를 해. 그 가혹한 통치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다? 바로 이 레오폴드 2세입니다. 뭐 레오폴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할당량을 주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그 자녀들의 손을 자르는 이런 만행들. 선생님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게 보면 이 사진이 너무 많거든요. 뭐 포토사이트 같은 거 찾아보면 그나마 가장 좀 덜 잔인한 사진이에요. 훨씬 다른 거 보면 훨씬 더 그런 게 많아요. 정말로 잔인해요, 이것은. 그래서 이 레오폴드 2세한테 당시에 이 덴마크에 크리스티안 10세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레오폴드 2세라는 사람이 인간이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당시에 아주 가혹하게 통치를 했었던 제국주의 국가들 중에서도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던 인물이 레오폴드 2세입니다. 그가 내륙에 있는 어디? 콩고를 식민지배했다라는 거, 지도상 콩고, 벨기에령 콩고 이런 걸 반드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이탈리아는요, 리비아.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를 공격했는데 리비아는 이겼어요. 뭐 알-무크타르라는 사람이 저항을 했지만 뭐 사막의 라이온이라는 별명이 있었을 정도로 아주 뛰어났던 인물이었었는데 어쨌든 리비아는 이탈리아가 이깁니다. 그렇지만 에티오피아에서 전쟁에선 진다라는 거. 이때 이 에티오피아를 이끌었던 군주가요, 메넬리크 2세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 전투, 유명한 아도와 전투라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자, 이탈리아, 여기 아도와 전투 나와 있죠. 에티오피아랑 어디랑? 탈리아, 이탈리아랑 붙었던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리비아는 여러분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리비아. 그리고 여러분 조금 이게 더 들어간다면 소말리아랑 에리트리아라는 것까지 하나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올해 작년에 저희 동아고등학교 2학년 1반 그 학생이었으며 올해 이제 수능을 봤었던 이상윤 학생이 냈던 바로 그 아이디어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리리리 뭐라고요? 제국주의는요? 리리리 다시 한번 말로. 요거 제가 처음 쓰는 겁니다. 제 강의 중에. 약간 그래서 아직까진 뭔가 좀 이렇게 나 자신도 좀 익숙하지가 않아. 뭐라고요? 리리리 이탈리아는요. 리비아랑 에리트리아를 식민 지배했습니다. 에리트리아는 여기 있습니다. 위치. 리리리 이탈리아는 리비아랑 에리트리아랑 소말리까지 하나 더 가자. 리리리 이렇게 좀 그렇잖아. 그래서 소말 하나 더 가. 리. 그래서 소말리아까지 리리리 너무 좀 유치한데 다시 한번 뭐 유치한 건 익숙하다 보면 돼요. 리리리 그래서 이탈리아는요 리비아랑 에리트리아랑 소말리아를 식민 지배했었다. 리리리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만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입니다. 포르투갈 한번 보시겠습니다. 포르투갈은 원래 포르투갈은 아시아 무역, 뭐 인도 항로를 최초로 뚫었던 나라가 포르투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시아에 대한, 특히 동남아시아에 대한 향신료 무역이나 이런 걸 거의 주도했던 나라인데 아프리카에도 들어갔었어요. 아프리카 어디 쪽에 들어갔었냐면 여기 앙골라, 모잠비크를 들어갔습니다. 위치로 따지자면 이렇게 돼요. 앙골라, 모잠비크. 근데 이게 예전에 독일이 한참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지도상으로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포르투갈을 묻는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포르투갈은 좀 생소하니까 여기 이거 나미비아랑 여기 탄자니아구나 해서 독일로 풀어갖고 실제 수능 때 틀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읽고하시면 여러분 포르투갈 한번 써보세요. 한글 일자로 그냥 앙골라랑 모잠비크 쭉 연결하면 되죠. 일자로 쭉 연결하면 되죠. 맞아요. 포르투갈은요 일자로 그냥 쭉 연결하면 돼요. 앙골라랑 모잠비크.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 모자 스타일이 제일 좋은 데가 포앙 모자가 그렇게 좋답니다. 포앙 모자가 스타일이 아주 좋답니다. 포앙 모자가 아주 스타일이 좋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일자로 쭉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20세기 초까지 이 수많은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가 서양 열강으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딱 두 나라만 제외해요. 그게 어디입니까? 라이베리아. 라이베리아는 여기 있죠. 여기 라이베리아가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다시 돌아온 흑인들이기 때문에 다른 열강들이 주로 좀 안 건드렸었고요. 사실은 거의 유일하게 싸워서 독립을 유지시켰던 나라는 이쪽에 있던 에티오피아입니다. 요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20세기 초까지 라이베리아랑 에티오피아를 제외한 모든 나라는 서양 열강의 지배를 받았었다라는 것까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 원쌤 세계사 그동안은 잘 공부했는데 이거 너무 힘든데요? 알아요. 여러분 이건 처음에 다 하시려고 하면 이거 약간 몸살 납니다. 탈나요. 그냥 처음에는 요 정도면요. 그렇구나. 그냥 그런 나라 있었지. 처음엔 아마 이게 나라 이름도 거의 좀 특히 지도나 이런 거 안 좋아하는 학생들은 거의 생소하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처음부터 완벽하게 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제 강의 필기 노트. 제 강의 필기 노트에 있는 게 여기 나오면 어느 나라였지? 이거 무슨 사건이지? 정도로 한번 봐주시면 좋고요. 실제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 문제화 될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볼게요. 2019년 6월 모평 문제입니다. 자, 밑줄 친 이 나라의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자, 이 나라를 찾으래요. 일단 나라를 먼저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는 이 나라 독립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호세리살 어디야? 리핀? 필리핀 아니야. 선생님, 근데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필리핀 하면 호세리살과 아기날도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걸로 시험 문제 풀 수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헤레로족이 봉기하였다. 어디예요? 나라로 한번 찾아보세요. 독일이잖아요. 탄지마트가 단행되었다. 우리가 오스만 할 때 배웠었죠. 오스만 제국의 근대화 운동이 탄지마트 아닙니까? 세포이 항쟁이 일어났다. 이건 인도에서 일어났던 것이고요. 맞죠? 아기날도가 공화국을 선포했다. 선생님 진짜네요? 맞아요. 만약에 이 문제가 좀 달려 나오면 아기날도로 묻고 호세리살을 찾는 것도 나와요. 아니면 지도상에서 찾을 수도 있고. 그 정도가 다야.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딱 제가 필기노트에 만들어 드린 거 정도만 하셔도 시험 문제 풀기엔 충분합니다. 라마 5세 어디예요? 태국. 그 정도면 됐지. 됐죠? 2번 문제 가볼게요. 2020년 9월 모평 문제입니다. 다음 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생님 이 사진 이거 아까 봤던 건데 맞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두르 사원이에요. 자와섬에 있는 이 사원은 인도 굽타 양식의 영향을 받아 조성되었어요. 수많은 작은 탑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탑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정도로 풀 수 있는지 볼까요? 시크교 사원이었다. 시크교는 인도에 있는 것입니다. 쿠투브 미나르 이것도 인도 델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긴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랑 인도네시아 헷갈리시진 않겠죠? 사일랜드라 왕조시기에 축조되었다. 끝! 정답 3번. 참고로 이 선지 정도가 상당히 좀 어렵게 나온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크메르족이 세운 제국에 의해 건립되었던 건 이건 앙코르와트.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찬드라굽타 2세의 명령에 따라 건설이 됐다. 찬드라굽타 2세는요, 굽타 왕조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도 사람이 되겠죠. 그 정도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아프리카 거 한번 봅시다. 이거 아프리카가 아니라 아직 아시아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21년 9월 모평 문제예요. 가 국가랍니다. 자, 봤더니 여기는 미얀마로 보이는데 영국 식민지라고 나와 있네요. 아하, 미얀마, 영국 나와 있고요. 여기 타이가 있고요. 태국이 있고 여기가 가랍니다. 이거 어디예요? 프랑스 아닙니까? 그렇죠. 자, 프랑스에 대한 플라시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벵골 지역에서 물러나 이 지역으로 진출했던 대표적으로 프랑스입니다. 필리핀을 식민지배로 삼았다. 어느 나라에 해당되겠죠? 에스파냐 아니면 미국입니다. 2차 아편전쟁에 가담했던 게 프랑스 맞습니까? 맞잖아요. 이건 우리 특히 그 중국의 근대화 운동과 같이 맞물리죠. 1차 아편전쟁은 영국, 2차 아편전쟁은 영국과 프랑스잖아요. 정답 2번이고요. 포토시 은광 개발을 주도했다. 요거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요. 에스파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 신항로 개척할 때 나올 겁니다. 이산들 완화 전투에서 패배했다. 영국. 바스코다마의 항해를 지원하였다. 포르투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풀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제국주의자 세실로즈의 동상을 즉각 철거하라 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봤더니 우리 학교 동그라미 건물 앞에 세실로즈의 동상이 있다. 많은 학우들이 그를 막대한 재산을 기부하여 로즈 장학금을 만든 자랑스러운 동문으로 여긴다. 하지만 그의 부가 아프리카 수탈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집트와 남아프리카 연방을 잇는 가의 식민정책. 어디죠? 영국의 식민정책이죠. 영국의 종단정책 아닙니까? 콩고를 식민지배했던 것은 벨기에. 미얀마를 식민지로 삼았던 게 영국 아닙니까? 정답 2번. 떨어지잖아요. 인도 차이나 연방을 수립했던 건 프랑스. 헤레로족의 봉기를 진압했던 건 어디? 독일. 나미비아의 헤레로족의 봉기죠. 독일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21개족을 제시했던 것은 일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푸시면 생각보다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이게 내용이 여러분 좀 생소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매우 어렵게 느끼는데 막상 풀어보면 어렵지 않은 데가 이 파트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제가 제국주의 파트에서 이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하듯이 말씀드릴 겁니다. 그때 사실 같이 한번 복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하면서 각국사가 끝났고 이제는 다음 강부터는 꿈에 그리던 바로 유럽의 역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시작해서요. 로마 갔다가 이제 쭉쭉 한번 같이 한번 달려보자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도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